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지부 대한사랑에서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박성남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단군주성과 북방유목민족사라는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같이 보도록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역사서 환단공의가 전하는 첫나라 환국이 있었다. 환국을 구성한 12나라들 가운데 선비 등이 있었다. 그 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동북방에서는 흉노, 월지, 동호와 돌궐, 몽골이 일어나고 서쪽 땅에선 게르만, 고트, 반달 등 무수한 부족들이 명렬했다. 우랄 산맥의 오른쪽으론 스키타이고 흑해 북부에는 키메르가 일어나 역사를 이끌었고 그 아래 서남쪽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는 셈족, 베두인족이 초원과 모래밭을 터전 삼아 강인한 삶을 꾸렸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유목민족이라 부른다. 이들 유목민족은 혹독한 대자연의 시련과 쳐들어오는 외적에 맞서 필요할 때면 부족과 부족이 한데 모여 대연합체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유라시아 동북방에서 불처럼 일어난 흉노, 돌궐, 몽골은 유목 제국을 이루어 동서 문명을 연결하고 서구 문명을 뒤흔들어 마침내 세계사의 흐름까지도 바꿔놓았다. 이들은 하늘 땅을 받들고 신성시하며 대자연과 하나 되었다. 절기마다 하늘의 제사를 올리는 천재 문화를 간직했고 그들의 왕은 하늘의 아들 곧 천자로 불렸다. 이들 천자들은 제국의 넓은 강역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동방의 삼신문화 전통을 유지했다. 9천년 전 8원에 인류 정신사의 원뿌리이자 원형문화가 된 환국, 그 종통을 계승하여 신시에 창업한 배달, 그 뒤를 이은 단군조선의 신교문화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었다. 흉노와 돌궐과 몽골, 이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며 반드시 거쳐야 했던 땅이 바로 중앙아시아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의 카자흐스탄 지역은 당시 동서세계를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로요 유라시아 문화 교류의 심장부였다. 카자흐스탄을 거쳐 대륙의 동서쪽을 바람처럼 내달리던 이들 3대 유목제국의 역사와 문화, 찬란한 시원정신의 진면목을 함께 탐험해보자. 자, 오늘 말씀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얘기했던, 특히 중국 역사 중심에서 봤을 때 오랑캐라고 얘기했던 민족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유목민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유라시아 초원지대, 지금 본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가지고 거대한 제국의 영토를 걸쳤던 그런 민족은 단오직 유목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연의 환경에 따라, 그 다음에 계절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옮겨다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그들의 문화는 이렇게 한국 정착되어서 나라가 번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사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나라들이 지금 방금 말했던 몽골이라든지 거란 혹은 이렇게 선비족이라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를 사실은 주변 국가들의 어떤 기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기록을 통해서 그 어떤 문화의 정신과 그리고 그 어떤 역사가 전개된 과정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크로드, 그죠? 실크로드라고 하면은 실크가 서양으로 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는 이 초원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유목민족들이 주로 다녔던 그 길을 초원길이라고 하고, 우리가 괜히 실크로드 말 그대로 그 무서운 유목민족을 피해서 중국의 상인들이 뚫고 나갔던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그 사막길, 그 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당연히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바닷길도 있습니다. 이게 동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명의 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민족을 얘기한다면 흉노, 돌궐, 몽골, 그 외에 물론 이제 선비족이라든지 거란족도 있습니다만 서양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우리가 막 유럽 사회에 진출을 해서
단순히 잠깐 뭐 또 얼굴을 비치는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지대를 이렇게 통치를 했던 그런 우리가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볼 우리가 민족은 흉노입니다. 뭐 민족이라고 단위를 꼭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부족국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이 초원이란 동네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문화, 민족 혹은 영토 이런 개념으로 이 모든 걸 똑똑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유목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흉노하면은 오랑캐 흉자에 노의 노자를 써서 흉노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됐던 뮬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뮬란이라는 영화가 보면은 흉노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아주 북쪽의 오랑캐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계속 내려와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조선 삼국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흉노, 선비, 몽골은 아에서 분리된 것. 이 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말씀을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진, 선비, 몽고, 흉노 등은 본래 아의 동족이었다. 이 단군조선 시대에서 가장 뿌리 깊게 연구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시잖아요. 아까도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흉노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이렇게 서양에 가서 헝가리가 되고 훈가리, 또 이렇게 터키라든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흉노의 시조는 무엇으로 삭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조선, 단군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3대 가륵당군 때 제6년 되던 갑진년에 임금께서 연량의 욕살이었던 삭정을 약수로 유배를 시켜서 종신토록 감옥에 가두셨다. 후에 용서를 내가지고 그 땅에 봉하시니 그 사람이 그 일대의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약수라는 땅이 어디냐? 우리가 단군세기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만으로 통치를 했던 고조선 시대에 보면은 이 진안의 영역을 넘어 번안을 넘어서 저희 감숙속 안쪽 약수지방, 저희가 바로 약수지방입니다. 이 흑하라고도 하는데요. 이 약수라고는 흑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아주 멀리 내몽골 안쪽까지 납제액기 그 서쪽까지 뻗쳐져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환단고기만 얘기를 한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단기고사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렇게 가륵당군 6년에 이렇게 색정의 치적이 덕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님께서 약수로 유배를 보내셨다.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흉노가 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유목 대제국을 처음 세운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목특선우라고 합니다. 목특선우. 선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칸, 천자를 상징을 하는데요. 이게 흉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 우리나라 여기에 보이시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흉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남쪽에 있던 중국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흉노를 막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진나라가 멸망한 어떤 계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진나라는 흉노와 대적하는 과정 속에서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항고적 유방 또한 마찬가지 뭡니까? 이렇게 200년, 기원전 200년에 흉노를 정발하려고 하다가 백등산 전투에서 이렇게 포위돼가지고 치욕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고적 유방이 그럼 어떻게 풀려나느냐? 결국 그냥 화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풀려나려면. 뭡니까? 만리장성을 양국의 경계로 삼는다. 그리고 상호 형제 간의 관계를 맺는데 어디가 형제가 되겠습니까? 흉노가 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 공주를 흉노의 왕에게 시집을 보낸다. 이런 치욕적인 이런 화친이라고 좀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뒤로도 이제 한참 힘들어하다가 한무제에 이르러서 이제 한무제가 20여 년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고비 사막 너머까지 흉노를 이렇게 물리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보시다시피 중원 이 북부의 지금 이 일대에서 흉노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게 돼요. 이 과정에서 보면 선비족이라든지 이런 거란족이라 이런 부족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과정들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기원 후 1세기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흉노했던 인물들이 다 북흉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화를 가져가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잠깐 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땅은 수많은 북방 유목 민족들이 거듭났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무엇을 기억을 하느냐? 그들은 단군의 후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이 이제 카자흐스탄 전체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제 그 까레이스키 어떤 중심을 봤을 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2018년에 뭘 만들면 단군 기념 주화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주화가 나오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카자흐스탄 이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치우천왕 기념 주화를 만들었죠. 뭐 이런 이제 일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한무제가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흉노 제국이 북흉노와 남흉노로 나눠졌는데 이 북흉노가 저쪽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흉노로 내려와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족이 한때 이 북방 유목민족 지역권 안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게 됐는데 바로 뭐냐면 기원 후 370년경에 훈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제 흑해 북부로 카스피해를 지나서 흑해를 지나서 저기 이제 안쪽까지 이게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훈족이 막 이렇게 치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그게 뭐 그런 유럽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훈족의 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기원 후 5세기에 훈 제국을 여기 보시다시피 동로마, 서로마 이쪽에 이제 프랑스가 있고요. 요 일대의 땅을 전부 다 훈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통치했던 족속이 약 50여 개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북방 유목 민족이다라고 떠올리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은 말 타고 무식하게 막 인디안 비슷하게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매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고대 문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배사법 페르티안 샷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달리고 있는 말에서 뒤를 돌아서 활을 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서양에는 그때 없었어요. 왜 없었냐? 소위 말하는 등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등자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이제 페르티안 샷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벽화인데요. 보면 신이시여 훈족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런 아주 그 당시 유럽인들이 무서움에 떨었던 그런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몸은 말인데 위에는 사람인 화살을 쏘는 그런 괴물이라고 할까요? 신수라 할까요?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켄터브루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어디서 온 것이냐? 말을 타는데 똑같이 한 몸이 된 것처럼 활을 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괴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바로 흉노족을 이렇게 폄하했어요. 눈이 노란 악마다. 흉노의 왕을 뾰족한 귀와 뿔이 달린 악마로서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면서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북방 육민족도 다 잘 쏘지만 그 중추 단군조선의 후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988년부터 2016년 마지막 현재 올해 2020년인데 올림픽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88 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어느 정도로 쏘냐면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요? 그 카메라 촬영을 하잖아요. 정 가운데 그냥 그거를 맞춰버려요.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인데요. 또 이런 그런 배사법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금동대학로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죠? 좀 부여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배사법을 하고 있는 그런 무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등자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등자라고 하는 거는 말의 안장 밑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내가 말과 한 몸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 유목민들에게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기술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동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라의 왼쪽에 보시면 신라의 기마상의 동복이 있고 오른쪽에 흉노족이 썼던 그런 동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밥을 집에 싸움하러 갔다가 집에 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솥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예. 이것을 동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방 유목 민족들, 특히 지금 흉노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그 북방 유목 민족사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이 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그 몇 군데 이동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대거 이동을 해서 정말 나라와 몇 개 나라를 그냥 그 지배를 했던 그 몽골, 그다음에 흉노 이런 민족들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2018년 5월 10일 날 네이처지에 나왔던 이제 내용인데요. 몽골에서 바이카로까지 약 8,000km 지역에 있던 아시아 초원지대 옛 인류의 개념 분석한 결과 유럽의 훈족, 흉노족은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넓은 영토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실 텐데요. 여기 바이커로부터 저쪽 유럽까지 8,000km의 넓은 영토를 다 사람들의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자, 흉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흉노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김씨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실 분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문무왕 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투후 제천지윤이다. 우리 문무대왕 하면 뭡니까? 지금 울산에서 저기 포항 가는 사이에 보면 이제 바다 위에 비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다 위에 해변 가까운 곳에 문무대왕 비문에 보면 투후 제천지윤이라고 그래서 내용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투후 오로도스 지역의 제후를 투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지윤 흉노의 왕족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김씨의 조상은 이 오로도스 지역에서 있었던 흉노의 후손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김일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흉노 휴도왕의 태자이셨고, 그래서 나중에 이 동생 되는 분이 신라 김씨 왕족의 시조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해서 알려졌냐면은 한서의 김일제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무제가 흉노를 공략할 때 휴도왕의 왕자가 그 모친과 함께 한해 포로 잡히게 되었다. 그때 이제 그 흉노의 그 이제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렇게 역사 무대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흉노의 휴대왕의 김일제로부터 쭉 내려가는 후손이 김할지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김윤으로부터 김수로 왕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이제 계보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추측일 수도 있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신라 황금 보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은 중앙에서 만든 거고 방법만 같을 뿐이지 뭐 좀 차이가 뭐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목민족사를 이해를 하려면 어떤 영토, 어떤 민족 단위로만 모든 걸 이해해버리면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문화의 코드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신라의 황금 보검인 바로 이 경주 계림로에서 나온 이것이 똑같은 것이 여러 군데 출토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키질, 지금 여기 이제 키질 석굴이라고 하는 곳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키질 석굴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 위구르 쪽 그쪽 동네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도낭보다도 굉장히 더 오래된 석굴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방금 전에 보셨던 보검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차고 있는 그림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나온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자흐스탄은 수많은 유목민족이 지나갔던 곳이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키질석굴에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의 코드이기 때문에
해석의 논쟁은 있을 수도 있지만 문화의 코드 입장에서 보면 동질성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비족입니다. 자, 선비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단국의 기록에 따르면 12개의 황국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보면 12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선패국이라고 하는 혹은 선비국이라도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그 12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것이 이때 선비패국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연결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름으로서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단군세계 기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음 단군 40년에 아우 대심을 남선비국의 대인으로 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국의 문화의 근원이 남선비국의 대인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겠죠. 이 위치로 보면은 이 소밀란, 하얼빈, 이 첫 번째 초대 단군 시절의 수도잖아요. 여기에서 선비국 쪽으로 이렇게 보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사료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언제 거냐면 서진시대 거예요. 이 지도가. 서진시대의 위치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2황국 중에서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비리국, 양원국, 구등학항국, 일군국 그리고 여기 이제 선비국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고요.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우리나라 요쯤에 있고 이 위쪽으로 그리고 선비국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유래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삼국지에 따르면 징계가 조선의 서쪽을 공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삼국지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는 징계가 동호를 습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선이라는 곳과 동호라는 곳이 동일한 곳이죠. 물론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다른 기록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건 말씀드린 건데 동호라고 하는 기록은 조선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번조선에 해당됩니다. 이게 단군조선, 진조선 쪽보다는 번조선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흉노 사기 열전에는 이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동호 오한지선은 후위 선비다라고 하면서 동호는 오한의 선조로서 후에 선비가 되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한은 선비는 동호의 후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지금 역사의 어떤 유적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후한서에서도 오한 선비 열전에서도 선비와 오한은 동호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비족, 근데 선비족은 굉장히 우리 민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비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따로 한번 강좌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비하면은 이제 이 여러 개의 선비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문선비, 탁발선비, 모용선비, 단시선비 등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걸쳐져 있고요. 이쪽에 걸쳐가지고 선비족이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 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선비족을 통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단석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단석괴. 단석괴라는 분이 기원후 2세기 중반에 선비의 여러 부족을 통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이쪽에 동부, 중부, 서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이 시대는 후한 시대입니다. 동부, 중부, 서부로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비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로는 이 몽골국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 시기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던 시기고 밑으로는 거란이 있었고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실 오늘 분량이 너무 방대한 분량인데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45분이라는 시간에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도표를 중심으로 짧게 설명드리고 제가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다가 이제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양해를 드리고요. 이렇게 화면에 나온 자료를 중심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를 얘기를 할 때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예라든지 맥 아니면 동호나 숙신 이게 다양한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 지역. 우리로 치면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얘기 안 하고 부산에 갔다, 광주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치면은 예, 맥 이렇게 되고 그 위치에 있던 분들은 그 후예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정통 계보를 가셨고 숙신은 훗날
이 이제 여진족과 연결이 돼서 여진족이 되면서 금나라, 청나라, 만주국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호라고 했던 건조선은 아까 말했듯이 오황과 선비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탁발, 유연, 탁발 선비, 뭐 이렇게 유연 선비 이렇게 여러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뒤에 말씀드릴 시리 선비는 나중에 몽골 제국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뿌리가 선비족이에요. 다 연결되면 뭡니까? 동호는 뭐다? 흉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흉노, 선비, 몽골 전부 다 뭡니까? 같은 북방 유목민족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조금 참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단석계라는 분이 선비족을 통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시 또 깨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5호 16국 시대가 열게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위나라 서진 시대 5호 16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비족이 이제 쭉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많은 선비족이 남쪽으로 되면서 5호 16국 시대를 열고 그 뒤로 뭐가 나옵니까? 중간 이렇게 연결돼서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자 나라들을 열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나라, 당나라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한족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분들은 당나라의 태종, 그의 아버지, 당고조 전부 다 뭡니까? 선비족입니다. 그리고 수 문제 또한 선비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구려 치려고 하고 하다가 박살나고 나라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선비족들은 항상 이 본토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당태종 가장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개봉한 영화 중에 그 고구려 성을 배경으로 나왔던 영화도 한번 개봉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뭡니까? 중원을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천가한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천가한. 천가한이 뭡니까? 하늘을 내린 칸이다.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이런 문화들은 뭡니까? 북방 유목 민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만 유전학적으로 한족이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다만 한 나라가 생기면서 문화적으로 흡수를 한 것뿐이죠. 한족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골족입니다. 돌골족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요. 돌골족은 정말.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돌골은 투르크가 되고 터키가 되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골 제국은 실제로 돌골족은 중앙아시아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나라를 건국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6세기쯤에 돌골 제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엄청난 영토를 방대하게 펼쳐지는데 동돌골과 서돌골로 나누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동돌골은 위구르 제국으로 이제 통합이 되고 서돌골은 쭉 연결해서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를 지나서 이제 1차 대전 때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패망하게 되면서 터키라는 나라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돌골, 투르크, 이 중앙아시아를 보통 말하는 많은 나라들에는 1억 6천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지역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터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대표적인 사실은 중앙아시아의 나라죠. 굉장히 땅이 넓고 5개의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고 스탄이라고 하는 건 땅을 얘기하죠. 카자크의 땅이다.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의 땅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그 다음에 투르메니스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흉노라고 하잖아요. 흉노로 시작되고 있고 그 뒤로 선비, 그 다음에 투르크, 돌골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수많은 역사 중에서 이 유목민족들에게 또 설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게 늑대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늑대로부터 최초의 투르크인이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보면 이 내용이 뭐가 같냐? 로마의 신화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세계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왜 중국인들이 이 북쪽에 있는 특히 수많은 유목민족들을 오랑캐라고 했냐? 그것은 뭐냐면 너네들은 늑대를 숭상한다.
그 야만인이다 이거지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골족 투르크족은 이 아장의 문의 황금으로 된 여기 보면 굉장히 이 돌골족은 굉장히 재련 기술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늑대로 머리로 만든 이 두끼로 항상 자기 영역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재를 올릴 때 항상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이 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골족은 왜 돌골이라고 부르게 됐냐? 그들이 있었던 산 이름이 금산인데 금산의 모습이 투구와 같았다. 그래서 돌골이라고 투구를 그들 말로 돌골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골로 했다. 이런 내용이 돌골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사의 돌골전에는 돌골의 선조는 삭국에서 나왔으며 흉노의 북쪽에 살았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국, 서양에서 스키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삭국, 중국 기록으로는 삭국이고 서양 기록으로는 스키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선비, 이 돌골족도 나오게 되었다. 흉노를 거쳐서요. 그래서 주서의 돌골 열전에는 돌골은 대개 흉노의 별종이다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골은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여기서 이제 돌골의 카간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돌골 부족을 통합한 카간정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카간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돌골 시작점이라고 했죠. 여기서 아들과 숙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냐면 동과 서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영토를 걸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거란족이 있을 때고 저쪽으로 아바르 제국과 비잔틴 제국이 좀 보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나중에 이제 서돌골이 후예들과 부딪히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으키는 그런 과정도 연결이 됩니다. 이 방대한 영토가 됐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것이 이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동돌골과 돌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눠진 상황에서 이 동돌골을 그 당시에 이제 수양제가 수나라에서 이제 자체의 내분과 그 다음에 뭐 자연의 영향 이런 문제들로 힘들어 할 때 바로 이제 수나라에서 치고 올라가 가지고 동돌골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요. 몰라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수양제라는 사람이 항상 신경 썼던 건 뭐냐면 이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워낙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북방 유목 민족들은 그래서 항상 이게 안테나를 세우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유명한 겁니다. 우리 중앙박물관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3층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오우관이라고 하죠. 깃대를 쓰고 있는 관이 고구려에 거기서는 그냥 사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고구려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유목민족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큰 이렇게 역할을 했던 이 돌골 제국 그 당시에 이제 수나라에서 잠깐 박살이 났지만 힘들어졌지만 다시 반세기 만에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2 돌골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돌골 카간정이 있던 이 지역과 이 저쪽 지역까지 전부 다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테리시 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열고 카잔이라는 사람이 거의 이제 그 과거의 시절에 영토를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위구르 제국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분한테 나라가 이제 흡수가 돼버리고 되게 된 거죠. 이 돌골 제국은 막대한 영토가 있었지만 잠깐 분열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돌골을 이끌었던 세계 중요 부족이 이렇게 이제 반란을 하게 되면서 유엔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뭐냐면 위구르입니다. 그러니까 위구르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말하는 신장 위구르, 지금의 중국 땅이죠. 이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갔던 서돌골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 카스피해가 있고 이제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죠. 여기가 이제 중동 지방이 되고요. 근데 이 오주쿠 투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열었는데 오주쿠 투르크는 오주쿠는 스스로를 투르크라고 불렀습니다. 투르크라고 불러서 자기들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셀주크 투르크가 되면서 이제 점점 서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뭐냐면 셀주크 투르크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이제 슐탄이라고 하죠. 통치자를 슐탄이 나와서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잔틴 제국 아까
이쪽 동네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비잔틴 제국과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년에 걸쳐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고 이제 그 밑에 그 셀주크 트루크를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인데요. 오스만 투르크의 첫 번째 이제 군주가 오스만 1세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마호메트 2세가 오스만의 이제 7대 술탄이 되면서 이분들이 동로마 제국을 이렇게 이제 멸망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막대한 영토를 했었는데 중간 생략하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에서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터키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터키가 투르크의 후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돌골이 붕괴될 때 아까 오즈쿠 투르크가 여기 있었고요. 이쪽에 카자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카자르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참 세력을 키웠어요. 키우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루스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에 의해서 이제 먹히게 됩니다. 그 세력이 나중에 러시아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들을 스스로 주치울루스라고 불렀어요. 주치울루스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몽골 제국이 한참 유럽을 이렇게 강타하던 때라서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타타르의 멍에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중앙 지역에 있었던 그 카자크의 삼주스가 이쪽 나중 요 밑에 있던 그런 이제 오마라트라고 하는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침략을 받고 또 중앙아시아 쪽에서 자기 스스로의 내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러시아에 요청을 하면서 스스로가 러시아에 복속이 되고 그러면서 카자흐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가 1차 세계전이 끝나면서 카자흐스탄이라고 한 형태로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자,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대한 부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도표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동호와 예매, 숙신에서 갈라져 선비족이 나왔고 이 시리족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시리족의 후손이 이제 그 몽골의 후손이 몽골을 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선비족이 여러 개를 갈라지다가 아유라보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유라보기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거란족을 세웠던 그런 사람인데요. 요 나라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름이 이제 안파게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세웠던 요 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 일대를 다시 장악하게 된 것이 이제 여진적이 세운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그 금나라의 시조는 이렇게 한보이고 고려에서 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거란족 얘기를 했고요. 다시 징기스칸 얘기로 돌아와서 징기스칸이 나와가지고 시리족에서 징기스칸이 나와서 이렇게 그 대제국을 열는데 잠깐 여기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열었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징기스칸의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 헤리티지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데요. 징기스칸의 계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쪽에서 이주해서 온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북방 민족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정복자였던 징기스칸은 대조영의 19대 손이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책을 잠깐 소개를 하면 징기스칸 가게의 비밀스러운 역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 안 보실 텐데 주몽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조영과 대화반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은 아골타가 나오고 거기 누르하치가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맥으로 칭기스칸이 나오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연 그렇게 연결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말한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게 과연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보통의 그 나라들과 같이 연결이 돼 있냐,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뉴욕에 가면은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몽골의 이제 개통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가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블루 울프라고 해서 푸른 늑대, 오른쪽에 보면은 화이트 디어라고 해서 이제 흰 사슴이다. 그러니까
몽골족의 시작은 아까 말했던 푸른 늑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테치노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코아이 마랄이라고 하는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이 만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하느냐면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의 역사가 동쪽에서 넘어온 집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쭉 내려가면 이 후손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칭기스칸인데요. 칭기스칸이 밑으로 주치울루스, 자타이울루스 하고 여러 개의 영토가 있잖아요. 그 영토에서 티무르 제국이 나오고 무굴 제국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역사를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맥이 나오고 또 한 부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카자크, 우즈벡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잘 도표를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건국한 내용까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보고 간단한 도표지만은 아주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한번 이제 도표로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이 나라를 건국할 때 주치울루스, 차카타이울루스, 데칸울루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서 연방 체제 형태로서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되면서 5대 이제 쿠빌라이 칸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오고타이 킵차크 한국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원나라를 비롯해서요. 이게 몽골 제국의 최대 이제 번성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나라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같은 계열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정서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무르 제국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티무르는 이제 보르지긴계 출신으로서 징기스칸의 직계 혈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잔인했다는 것으로 유명하는데 이분의 이제 후손이 바부르 황제로서 이분이 무굴 제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그럼 무굴 제국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걸로 돼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델리가 지금 수도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어요. 이슬람 문화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델리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커텀 미나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들어보면은 여기가 원래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 힌두교 문화가 중심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이곳이 이슬람 문화가 들어온 어떤 문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거대한 석탑과 이슬람 문화 같이 공존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 잠깐 언급을 하면 이제 홍산문에 나왔던 이 총묘단으로 나왔던 이 유적지가 우리가 천원 지방의 문화로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상 생략을 하면요. 이렇게 하늘은 둥글고 하늘의 정신. 아까 천부경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천원 지방은 땅의 정신은 방정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그 쿼터미널을 나와서 이제 출구 쪽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원형 재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출구 쪽에. 그래서 야, 이 원형 재단이 있으면 방형 재단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바로 옆에 방형 재단이 정말 마주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 사람들도 이 문화 자체가 무굴족의 문화가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어떤 유목 문화에 단군 조선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단군 조선과 유목 민족 문화의 결론은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이 북방 유목 민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노로부터 시작해서 삭족도 나오고 설명이 됐는데 단군 조선 때 이렇게 뭡니까 유배를 보내고 나라를 이렇게 부단군으로 임명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선비족이라든지. 그래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 계승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만 보면은 삼수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었지만 단군 조선의 사만 강경제가 그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의 통치 제도도 선우는 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방 좌방이라고 불리고 우연왕과 자연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린 이 문화, 바로 이 우연왕 자연왕 문화, 이것은 바로 그대로 이렇게 그 사만의 어떤 통치 입법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만드는 것이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몽골에서도 마찬가지 데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귀족 회의를 중심으로 원로 회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셋으로 모든 이제 실권 당연히 가운데가 데칸이 쥐고 있지만 나눠서 다스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사만강경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지난 권한 마한에 사망 나눴던 강경제입니다. 그러면 사망 강경제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유래가 됐습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삼신으로부터 인류 문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삼진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교 도거에서는 바로 그 삼신 문화의 뿌리로서 상제님을 얘기하고 환단국에서는 삼신 상제님이다 얘기하고 유목 문화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탱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탱글이란 말이 잘못 들으면 당군과 비슷한데요. 이 유목 문화에서는 탱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말하는 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해석해 주셨던 천부경을 조금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해 보면 이 일시무시일 석상금 무진본이라 이 무진본 이 무를 이 유목민족들은 뭐로 보냐면은 탱그리 생명, 탱그리의 어떤 그런 영혼, 탱그리로부터 오는 생명권을 받은 거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의 문화 역사를 잠깐 보면은 천지 제사를 지내고 일월을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상을 먼저의 조상을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섬겼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흉노 그 이후로 뻗어진 선비라든지 거란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다 이게 비슷한 어떤 문화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이라든지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지나간 곳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카페 이름이에요. 그냥 카페 이름인데 탱글이에요. 이 천산 밑에 있었는데요. 그들의 또 이게 잡지, 그리고 아까 전에 보였던 동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세 존재, 일시무시, 석상극, 한에 시작된 것인데 셋으로 나누어져도 그 무함이 다함이 없다 이렇게 천부경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모든 유목 민족들은 하늘과 땅에서 사람이 나왔다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높은 사람이 뭐다? 데칸이라고 한 거예요. 왜? 누구? 하늘과 땅인 탱그리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통치해주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칸 문화가 단순히 그냥 통치자라는 그런 정치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의미 어떤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우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탱그리 신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노의 선우라는 것은 이 유라시아대로 최초의 유라시아 전체를 통치를 했던 그 이름이 또한 선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진정한 우리가 천자 문화, 선우 문화, 칸의 문화의 간 뿌리는 어디서 왔냐?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군왕금에서 온 겁니다. 진정한 데칸, 진정한 진명천자는 누구다? 단군왕금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화의 코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된 정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인류 최초의 국가 한국으로부터 문명이 갈래가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12황국으로부터 갈라진 문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뿌리고요. 수메르 문명이 서쪽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시 베달루를 중심으로 한 동방 문명이에요. 이 동방 문명이 뭡니까? 이 아래로 뻗어진 일본으로 문화가 전수되고 중국 문화 전수된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포함해서 이 북방 유목 민족들이 이 문화의 정통성을 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통치했고 유라시아 대륙 문명 곳곳에 바로 그런 신교의 문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을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약간 좀 발음이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조금 나중에 보충해서 유튜브 올라오면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